네, 안녕하세요. 이상한 나라의 개발자입니다. 오늘 공부해 볼 내용은 이제 메모리 단편화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드가 이렇게 잘못된 영역, 내가 할당받은 영역 이외에 잘못된 영역에 접근을 해서 쓰기 작업을 진행을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CPU에서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인 인터럽트를 조금 알아볼 거고,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과정에 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볼 거고요. 그리고 커런트 인터벌 타임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타임은 어떻게 시간을 얻는지, 그리고 게티 카운트는 또 어떻게 시간을 얻어오는지, 이게 커런트 인터벌 타임이랑 무슨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메모리 단편화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메모리 단편화, 또 메모리 파편화라고도 하죠.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먼저 램이 있었죠. 물리 메모리가 있었습니다. 가상 메모리가 있기 전에 이렇게 물리 메모리가 있는데, 자, 물리 메모리를 하나의 MS-DOS 시절에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램을 다 점유해서 사용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프로그램만 컴퓨터에서 실행이 될 수가 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코어도 여러 개 달리고 프로그램도 여러 개 지금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 컴퓨터만 해도 프로세스가 아마 100개 이상 돌아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프로세스들이 돌아가려면은 CPU의 자원을 획득을 해야 되고, CPU는 결국에는 램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행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많은 프로세스가 전부 다 램에 올라가야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프로세스를 램에다가 전부 다 올리고 실행하는 게 가능할까요?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램은 굉장히 한정적이고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제 컴퓨터는 16기가 정도 되는데, 16기가 하면은 아마 게임 하나를 온전히 다 올려놓고 돌리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작은 공간을 수백 개, 100개가 넘는 프로세스들이 메모리에 올라가서 실행이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처음에 이제 선택을 한 게 램을 프로세스마다 할당을 하자. 프로세스에 필요한 크기만큼을 측정을 해서 각각 다르게 할당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지금의 힙이랑 동일하죠. 자, 이게 램입니다. 자, 프로세스 A가 이만큼 썼어요. 한 10 정도 되네요. 자, 프로세스 B가 한 25 정도 됩니다. 또 프로세스 C가 이렇게 썼어요. 한 40 정도 돼요. 자, 이렇게 쓰다가 B가 나 다 썼어, 나 종료될게 하면서 B가 뽕 빠져요. 빠지면은 25바이트 정도의 공간이 남게 되죠. 근데 다음에 이 공간이 25바이트인데 들어오려고 하는 프로세스가 크기가 몇이에요? 30인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30이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분명히 빈 공간이 있는데 이제 여기가 공간이 파편화로 인해서 공간이 빠져버려도 이 크기에 맞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것도 파편화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듬성 이렇게 있어서 여기 사용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다 합치면 50이 돼요. 근데 각각 보면은 여기 10, 여기 20, 여기 20이란 말이에요. 그럼 또 한 30바이트짜리가 들어와 오려고 해요. 30바이트짜리를 쓰려고 봤더니 총 남은 공간은 50인데 실제 연속된 공간이 30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파편화입니다. 이런 메모리 파편화 현상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동시에 메모리에 올려놓고 사용하려다 보니까 이런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 메모리 단편화를 해결한 게, 지금은 어차피 내외부가 갈려 있지가 않은데, 프로세스가 등장함으로써 내부와 외부가 나뉘게 되고, 지금 같은 경우는 외부라고 볼 수 있죠. 외부라고 볼 수 있는데, 외부 단편화를 해결한 방법이 규격화입니다. 즉, 메모리는 프레임 단위로 나누고, 프로세스마다 할당받는 가상 메모리도 그
프레임 사이즈와 맞춰서 동일하게 4kB로 맞춘 다음에 가상 메모리는 프로세스들이 이제 할당받는 가상 메모리인데, 프로세스가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가상 메모리의 영역을 페이지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페이지를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올려놓는 식으로 동작을 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물리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4kB로 규격화가 되어 있고, 규격화되어 있는 프레임 안에서는 무조건 4kB 단위로 메모리가 올라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램 안에서는 이제 그 프레임이라고 나눠진 공간 안에서는 구멍이 발생할 수가 없는 거죠. 얼마를 사용하든지 간에 4kB씩 꽉 차서 올라올 테고, 그리고 순서는 보장되지 않아요. 순서는 뭐 이렇게 램에 이렇게 여기가 A, B 쓰고 여기 A, C, B, C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세스가 들어오든 순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빈 곳에 그냥 들어올 거기 때문에. 하지만 이 사이즈가 현재는 4kB고 물리메모리 프레임과 가상메모리 페이지가 사이즈가 동일하기 때문에 규격화시켜서 외부 메모리 단편화는 없앤 겁니다. 이렇게 지금 다 꽉 차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여기 외부 메모리 단편화는 해결이 됐어요. 램에 대해서는 해결이 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실행시키려면은 램에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실행되는 코드들만 4kB 단위로 잘려가지고 이제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와서 실행이 되고, 그리고 실행이 안 되면 다시 이제 스워 파일 영역으로 하드까지 이제 확장을 하죠. 이게 이제 가상 메모리 시스템인데, 하드까지 확장을 해서 이 하드에 페이지 스워 파일 영역에다가 이 4kB 단위로 저장을 해놨다가 다시 이제 사용되면 페이지 인시키고 그 다음 페이지 아웃시키고 이런 식으로 이제 페이지를 교체해 가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부 메모리 단편화, 램에 대한 메모리 단편화는 프로세스들의 할당된 가상 메모리를 페이지로 나누고, 물리 메모리 역시 프레임이라는 규격화를 통해서 둘이 사이즈를 맞춤으로써 단편화 문제는 해결이 됐다. 그리고 단편화 문제가 해결이 됐지만 각각의 이 4kB 안에서 얘가 4kB, 얘도 4kB, 얘도 4kB, 다 4kB란 말이에요. 그럼 이 안에서의 파편화는 여전히 존재한다. 어떤 영역 때문에? 힙 영역 때문에. 즉, 이 램에 대한 규격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램이 겪었던 문제를 똑같이 힙에서 겪는 거예요. 자, 우리는 힙에 메모리 요청을 할당을 할 때 정해진 크기만 딱딱 요청을 하네요. 아니죠. 우리가 원하는 바이트를 요청을 합니다. 말록에다가 어떤 값을 넣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만큼 할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할당 해제가 자유로운 만큼 힙이라는 공간 안에서의 단편화 문제는 여전히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와 있는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와 있는 페이지 안에서 예를 들어서 이 영역이 코드거나 스택 영역이면은 단편화가 정말 적을 수 있어요. 그거는 프로세스 로딩 시점에 우리가 개입하지 않고 이미 정해진 영역에다가 순서대로 붙여넣으면 되기 때문에 단편화가 스택 같은 경우는 거의 공백이 없죠. 공백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죠. 그리고 코드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드 영역과 데이터 영역 각각의 나눠진 영역에서도 단편화를 최소화할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힙 같은 경우에는 언제 사용자가 요청을 할지 모르고 해제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할당을 해 놓지만 그래야죠. 그것도 4kB씩 잘라놓게 돼도 어쨌든 간에 더 많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연속된 공간 1메가 정도를 할당을 해놓고 그 안에서 이제 요청에 따라서 내주다 보니까 파편화는 여전히 발생한다. 그렇게 되면은 힙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는 메모리 페이지가 물리 메모리 프레임에 올라오게 되면은 그 페이지 안에서의 메모리 단편화가 발생을 하고, 그게 이제 프로세스 안에 이제 페이지에서의 메모리 단편화이기 때문에 내부 단편화라고 하고요. 그리고 외부 단편화 같은 경우는 현재 메모리 프레임이라는 규격화를 통해서 이제 페이징 시스템을 이용을 하기 때문에 외부 단편화, 램에 대한 외부 단편화는 해결이 됐다. 그래서 내부와 외부를 나누는 기준은 프로세스 안에 있는 메모리 힙 영역이냐, 아니면 프로세스 밖에 페이지와 프레임을 보는 그 시각이냐에 따라서 내부와 외부가 나뉜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메모리 단편화 정리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이 코드가 과연 문제가 있냐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를 실행을 했어요. 여기를 실행할 시점에 문제가 있냐, 어떤 에러나 뭐 그런 게 터지냐.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문제예요. 하지만 기계 입장에서 어떠냐라는 거죠. 기계 입장에서 문제일까요? 아니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문제가 아니냐? 자, 내가 말록을 했어요. 내가 말록을 했거든요. 그럼 이 영역, 어느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힙 관리자가, 디폴트 힙 관리자가 관리하고 있는 힙 영역에 32바이트 공간을 내가 써도 된다고 이제 허락을 받은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작 주소를 P, 캐릭터 포인터인 P가 가지고 있고요. 근데 P가 32바이트를 넘어서 시작 주소로부터 40바이트를 건너뛴 지점에 0이라는 값을 넣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 걸까요? 분명히 논리적으로는 잘못이에요. 하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그 어떤 에러도 뱉어내지 않습니다. 이거는 디버그 모드나 릴리즈 모드나 마찬가지예요. 왜냐? 커밋되어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록하는 순간 그 메모리 영역은 프레임에 올라가 있을 수도 있고 올라가 있지 않을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커밋되어 있는 영역이고, 커밋된 영역의 특징은 읽고 쓰는 작업이 자유롭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커밋된 영역에 쓴 것이기 때문에, 재수가 없어가지고 그 뒤에, 바로 뒤에가 리저브나 프리된 영역이라면은 접근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러가 바로 납니다. 이거는 잘못된 접근이라고. 하지만 커밋된 영역 안에서는 내가 어딜 침범해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기계 입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드는 정상 동작하는, 아무런 이상 없이 정상 동작하는 코드인 겁니다. 하지만 이제 프리할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프리할 때 디버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서 힙 자체에서 이제 힙 커럽션, 너 이거 침범했어라고 힙 자체에서 이제 에러를 내주게 되고요. 그 다음에 릴리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어요. 즉, 이 40바이트 지점에 뭐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가 일어나지, 힙 자체가 이거를 체크해가지고 너 힙 40번째 영역에 잘못 썼네라고 해서 에러를 내주진 않습니다. 즉, 그래서 릴리즈에서는 에러가 날 수도 있고 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디버그에서 나는 에러같이 명확하게 내가 잘못 썼다고 힙 영역 침범했다고 알려주진 않는다. 왜냐? 내가 덮어쓴 데이터에 의해서 힙이 깨져버리거나 아니면은 추후에 그 공간에 뭔가가 있어가지고 연관돼서 깨지거나 아니면은 내가 쓰면 안 되는 영역에 썼거나 했을 때 운 좋게 에러가 터질 수도 있지만 에러가 터지지 않고 계속 지나갈 수도 있다. 그러다가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써야 될 곳에 못 썼거나 쓰면 안 되는 곳을 건드려가지고 힙이 깨지거나 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프리 이후의 문제지만 프리 시점에서 문제가 되는 거는 디버깅 모드일 때만 이걸 체크하고 있는 힙 관리자가 너 잘못 썼네 하면서 힙 커럽션을 내줍니다. 잘못 침범한 영역이라고. 하지만 이제 릴리즈 모드에서는 내줄 수도 있고 내주지 않을 수도 있다. 단 힙 관리자가 이거를 체크할 수 있는 그건 없다. 이와 관련된 문제, 연관된 문제에서만 에러가 발생한다 라는 거고요. 이 시점에서는 쓰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 코드는 문제가 없는 코드입니다. 논리적으로는 분명히 잘못됐죠. 하지만 기계 입장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왜냐? 커밋된 영역은 읽고 쓰는 게 자유로운 영역이고, 내가 말록하는 순간 커밋된 영역의 메모리의 주소를 받기 때문에 P로서 접근할 수 있는 주소는 커밋된 영역이고, 이게 물리메모리 프레임에 올라가 있는 영역이든 올라가 있지 않은 영역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커밋됐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거고, 그 영역에 쓰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나한테 할당받은 공간이 아닐지라도 쓰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인터럽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요. 인터럽트란 CPU가 수신하는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 이벤트입니다. 즉, CPU가 늘 체크하고 있습니다. 인터럽트를 명령어 하나하나 실행을 하면서 사이사이에서 인터럽트가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체크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인터럽트가 있으면은 발생한 인터럽트의 번호와
매칭되어 있는 핸들러가 매칭되어 있는 테이블로 가서 이제 이 인터럽트에 대한 핸들러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죠. 핸들러 코드가 있는 주소가 매칭이 되어 있는 테이블이 있고, 그 번호, 예를 들어서 1번 인터럽트가 발생을 하면은 1번 인터럽트에 연결되어 있는 핸들러 코드의 시작 주소로 뛰어가서 핸들링을 하고 처리를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이제 실행하던 스레드를 실행을 하게 되는데, 이제 인터럽트는 어쨌든 CPU가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이벤트다 라고 보면 되고요. 인터럽트는 정해져 있습니다. 인터럽트는 정해지고 0번, 1번, 2번 이렇게 정해져 있고, 0번은 시간이에요. 즉 시간을 알려달라는 인터럽트가 들어오면은 0번째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인터럽트는 CPU가 수신하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적 이벤트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인터럽트 신호가 딱 어디선가 발생이 되면은 CPU는 그걸 찾아서 핸들러가 그 번호에 대한 핸들러 코드가 있는 곳으로 뛰어가서 실행을 한다. 거기에 이제 처리하는 과정에서 좀 더 덧붙이면은 인터럽트를 계속 감시를 하고 있어요. CPU가 언제든지 바로바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감시를 하다가 이제 인터럽트가 빵 뜨면은 내가 현재 실행하고 있던 스레드의 레지스터 셋을 백업을 해둡니다. 레지스터 셋을 백업을 해두고 인터럽트 처리 핸들러로 가가지고 ISR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서비스 루틴이 있는 곳으로 가서 발생한 인터럽트의 번호와 그 다음에 처리해야 되는 핸들러 주소가 있는 곳을 매칭되어 있는 걸 보고 핸들러 주소에 있는 그 주소로 가서 실행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와서 백업해둔 레지스터 셋을 복구한 다음에 그 대상 스레드를 다시 실행을 시키게 됩니다. 즉 결국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한 것과 똑같은 과정으로 처리를 하게 돼요. 하지만 컨텍스트 스위칭과 똑같은 과정으로 레지스터 셋을 백업을 해두고 진행을 하지만, 그 스레드가 흔히 이제 블럭되는 게 아니라, 즉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면은 그 스레드는 다시 레디 상태로 가거나 아니면 블럭 상태로 가거나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스레드는 계속 러닝 상태인 겁니다. 계속 실행 중인 거예요. 블럭도 레디도 안 가고 계속 실행하다가 CPU가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돌아오면은 다시 그 자리에서부터 실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분명히 컨텍스트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지만 백업을 해두고 인터럽트를 처리하고 와서 동일한 스레드를 처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조금 다른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인터럽트는 발생을 하게 되면은 CPU가 감시하고 있다 발생하게 되면은 인터럽트 번호를 보고 그 번호와 이제 테이블이 그 번호와 핸들러가 매칭되어 있는 테이블로 가서 핸들러를 실행을 시키고 ISR 루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한 다음에 실행하고 돌아와서 백업해둔 스레드 레지스터 셋을 복구를 해서 다시 이제 스레드를 동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인터럽트가 처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커런트 인터벌 타임은 인터벌이라는 거의 뜻이 인터벌, 간격, 사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현재 간격 시간이라는 건데, 현재 간격이 얼마나 되냐, 현재 간격은 뭐에 대한 간격이냐, 스케줄러가 스레드 스케줄링을 감시하는, 스레드마다 이제 퀀텀 타임이라고 하죠. 타임 슬라이스가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타임 슬라이스가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감시하는 그 사이, 그 간격이 커런트 인터벌 타임입니다. 그래가지고 현재 이게 얼만큼 몇으로 세팅되었는지 볼 수 있는 방법이 클락 RES라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거든요. 클락 RES가. 이거를 잠깐 이제 압축을 풀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컴퓨터의 클락 RES로 봤을 때 현재 커런트 인터벌 타임에는 얼마가 세팅되어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을 풀었고요. 이게
커맨드로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잠시만요. 자, 보면은 이 주소로 간 다음에 dir 했을 때 지금 클락 res 64를 실행을 시켜 볼게요. 64를 실행을 하면은 지금 디그리 어그리 하고요. 이렇게 맥시멈 타이머 인터벌이 15.625고요. 미니멈이 0.5 밀리세컨드거든요. 그리고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이 이제 1 밀리세컨드로 지정이 되어 있죠. 그럼 제 컴퓨터에서는 현재 1 밀리세컨드마다 스레드의 스케줄링을 감시를 하는 겁니다. 스레드마다 이제 각각의 퀀텀 타임이 정해져 있는데 그 퀀텀 타임이 이제 대략적으로 20ms 정도 된다고 하거든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20ms 정도 된다고 하는데 그 20ms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1ms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됐을 때 만약에 내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이 15.625ms다. 그러면은 15.625ms마다 체크를 하는 거예요. 한 번 체크할 때 15.625.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 해당이 안 됐어요. 그럼 그 다음에는 스레드가 이미 30ms 이상 돌았겠죠. 그 평균이 20ms라 그랬는데 한 스레드당 너무 오래 CPU를 점유하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정밀한 스레딩, 멀티스레딩이 불가능하고 정말 멀티스레딩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이 1ms까지는 내려와야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게 이미 1ms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왜냐? 다른 프로세스에서 이 커런트 인터벌 타임을 세팅해서 프로그램적으로 세팅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내가 이 커런트 인터벌 타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1ms로 다른 곳에서 지정을 해두면은 내가 이 시스템에다 지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이제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따로 제가 프로그래밍 할 때 지정을 하지 않아도 이제 1ms로 적용을 받고 실제 현재 스케줄링 확인도 1ms로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바꿀 수가 있는데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 이 값보다 더 크게는 못 바꿉니다. 안 바뀌어요. 최소가 지금 현재 제가 바꿀 수 있는 게 최소가 1ms인데 1ms보다 더 낮아지게 바꿀 방법도 없어요. 당장은. 그래서 현재는 이렇게 1ms로 세팅이 되어 있고 이 시간이 어떤 시간이다? 그냥 스케줄러가 스레드의 스케줄링에 할당된 시간인 타임 슬라이스를 체크하는 지났는지 안 지났는지를 체크하는 간격이 1ms 타이머 인터벌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커런트 인터벌 타이머 인터벌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 설명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시간을 가져오는 함수인 타임 getTime과 getCount를 한번 알아볼게요. 자, 아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맥시멈 타이머 인터벌이 15.625였잖아요. 15.625ms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1초에 64Hz CPU가 신호를 보내는데 이 1초에 64Hz를 체크를 해서 시간으로 환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게 1초라는 기준인데 64Hz를 측정을 하는 게 1초라는 기준인데 타임 getTime과 getCount의 차이는 일단 getCount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getCount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호출을 계속 포문에서 무한루프를 돌려서 보여드릴까요? 무한루프를 돌려서 호출을 하게 됐을 때 얘 같은 경우는 getCount 같은 경우에는
게티카운트 64로 돌려볼게요.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냐, 시간 간격이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자, 지금 이제 밀리세컨드 단위로 나오고 있고, 이게 이제 1000 보면이 8, 9초, 10초 이렇게 되는 건데, 자, 5, 6에서 25, 9, 93, 93에서 지금 09로 넘어왔잖아요. 이러면 한 16초 정도죠. 그러니까 16ms죠. 자, 09에서 또 쭉 내려오다가 09에서 자, 2호로 넘어왔어요. 이것은 16ms죠. 09, 2호니까. 이런 식으로 16ms마다 시간을 가져오게 돼요. 즉, 얘의 시간 간격, 시간 해상도는 16ms인 거예요. 조금 저해상도죠. 16ms 간격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왜 16ms냐? 아까 봤듯이 15.625ms가 이제 CPU가 1초에 64Hz를 기준으로 이제 그 밀리세컨드를 측정을 하는데, 뭐랄까, 이 측정된 시간을 운영체제가 어떤 메모리 공간에 옮겨놔요. 운영체제에 의해서 이제 메모리 공간에 옮겨놓고 그 시간을 getCount 함수가 가져오게 되는데, 그 간격이 15.625인 거예요. 즉, 운영체제는 15.625마다 놓는 거예요. 15.625마다 이제 메모리 공간에 옮겨놓고 getCount는 그걸 계속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접근하는 건 엄청 빠른데 1ms가 아니라 접근은 계속해요. 엄청 빠르게 접근을 하는데 거기 있는 값이 15.625마다 갱신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값을 가져오는데 15, 16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getCount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1ms의 시간 간격을 가지고 가져오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time getTime을 사용을 하는 건데, time getTime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가져오는 방식 자체가 조금 다르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르냐? time getTime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간을 가져오는 게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킵니다. 즉, CPU가 최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되는 시간, 인터럽트를 발생을 시키는데 그 인터럽트 번호가 0번이에요. 즉,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시간 인터럽트를 정확히 1ms마다 넣게 돼요. 1ms마다 CPU한테 시간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값을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프라그마 코멘트에 lib win lib 놓고 win lib면 되나? 그 다음에 time getTime 함수 한번 구출을 해볼게요. 68, 69 보면은 72, 71, 70, 69, 68. 즉, 같은 값이 계속 나오는 거는 1ms 안에서도 지금 얘가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이렇게 쭉 돈 거예요. 그러니까 1ms도 얘한테는 긴 시간인 거죠. 하지만 정확히 시간을 1ms 단위로 가져오고 있는 걸 보이죠. 이게 얘가 그 커런트 인터벌 타임에 세팅된 대로 이제 인터럽트를 넣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에 15.625가 세팅이 되어 있으면 15.625마다 인터럽트를 넣을 거예요. 즉,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 그 시간만큼, 세팅된 시간만큼 이제 인터럽트를 넣게 되고, 시간마다 이제 시간 간격으로 인터럽트를 넣게 되고, 그때마다 CPU가 반응을 해서 그 값을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타임 getTime이 시간 해상도가 훨씬 더 높다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동작하는 방식에서 좀 차이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시간을 가져오는 메커니즘에서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정밀하게 좀 가져오는 데는 타임 getTime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타임 getTime을 사용을 해서 이제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까 그러니까 커런트 타이머 인터벌
세팅하는 게 이 winmm lib를 라이브러리 추가해 준 다음에 여기다가 타임 피리오드 타임 비긴 타임 비긴 피리오드 이게 이제 여기다가 1을 넣어주면은 타임 비긴 피리오드를 한번 읽어보면은 여기서 파라미터를 세팅하는 걸로 나오거든요. 최소 해상도, 타이머 해상도 이렇게. 그래서 얘로 세팅을 해주면은 설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하네요. 모든 프로세스 가장 낮은 값을 사용한다. 즉 그래서 이미 어떤 프로세스, 저한테 깔린 어떤 프로세스가 이미 이 값을 1로 맞춰놨기 때문에 제 시스템상 이제 최소 타이머 해상도가 1ms/s로 세팅이 된 거고요. 그래서 스레드 스케줄링도 1ms/s마다 확인을 하고, 그리고 제가 타임 겟타임으로 가져올 때도 인터럽트를 1ms/s마다 발생을 시켜서 그 값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 건데, 그 전에 이걸로 봤을 때 타임 겟타임은 1ms/s마다 이제 시간을 가져오고 이제 get count 같은 경우는 15.6ms마다 시간을 가져오게 되는 걸로, 동작 방식에서도 차이가 있고 시간을 가져오는 동작 방식적인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된다. 이 정도로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